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무시하고 눈엣가시 취급했던 며느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신 오정수님의 사연입니다. 참 대단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살이 된 오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외동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3돌을 넘기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오로지 제 2손으로 아들을 먹이고 입히며 애지중지 열심히 키웠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새라, 비 오면 젖을새라 소중히 키우면서 아들의 기둥이 되어줬죠. 겨울이면 연탄을 아끼지 않고 난방을 떼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 논두렁을 살피며 밥도 거른 채 농사실에 몰두했습니다. 아침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일하다 밤늦게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삶은 하루 이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날이 되면 마을 어기 떡집에 나가 새벽부터 일을 했고,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포장 공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손은 습진이 생겨서 살이 벗겨지더라도 아들에게만큼은 괜찮은 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이 늦게 끝나서 새벽 즈음에 돌아온 저에게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저 혼자 키우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늦게까지 일도 하시고 제가 나중에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고 힘드신 거 아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컸대. 엄마는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 커서 호강시켜 주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우리 석호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말썽만 안 피우고 잘 자라준다면 그거로도 더 바랄 게 없어. 아이를 여자 혼자 키운다는 건 사실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었죠. 주변의 시선과 만연한 소문들이 꼬리표가 붙은 것처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들 따위에 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도록 교복도 물려받지 않고 새 것으로 사서 입혔고, 꼭 다림질도 해줬으며 운동화도 떨어지기 전에 바꿔주려 애썼습니다. 아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반찬을 해줬고, 저는 차게 식은 밥이나 누룽지를 먹는 일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잘도 헤아려 줬고, 말썽 한 번 피우지 않았으며 공부도 곧잘 했고 성격도 아주 올곧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도 우리 아들만 보면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죠. 여자 혼자 아들 저렇게 키워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자식 농사 아주 잘 지었다. 잘 지었어. 그럼 저만 하면 아주 잘 큰 거지.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저렇게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니? 나중에 아들 어른 되면 모시고 살겠네. 그래. 아휴, 그런 건 바라지도 않어. 그냥 나중에 제 밥벌이 제가 해서 먹고 살면서 좋은 배필 만나 장가가고 떡 두꺼비 같은 손주만 이렇게 떡 하니 안겨주면 좋겠네. 아들은 참 성실했고 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대들거나 말을 거칠게 하는 법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늘 선생님들께 칭찬을 들을 정도였죠. 그리고 꼭 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나중에 크면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었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위해 인생을 살았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저를 두고 서울에 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계속 가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는 그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아들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제게 전화를 걸어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줬고, 저는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죠. 밭에서 허리를 굽히며 일할 때에도 우리 아들 지금쯤 밥 먹었으려나, 수업은 잘 들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TV에서 서울거리가 나오면 괜히 시선을 고정해서 더욱 집중하게 되고, 가끔은 저곳 어딘가에 우리 아들이 발을 붙이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붙어 있던 아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니 역시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기도 하고 빈자리가 확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됐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돈 벌어요. 앞으로 달마다 따박따박 월급 받아먹는 직장인 됐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남들은 작은 회사도 하나 취업하기 어렵다던데 우리 아들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어 그래. 엄마가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녀야겠다. 앞으로 어머니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잘 클 수 있었던 건 전부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 든든하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직장 생활을 무사히 잘 해내고 있었고 달달이 제게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직장 동료로 만났는데 참 야무지고 똑똑하다고 성격도 차분하고 현명한 데다가 자신을 잘 챙겨준다고 2년 정도 만났는데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저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모두 깍쟁이라는데 괜히 시골 사람인 저를 보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한번 믿고 만나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며느리의 첫인상은 아주 단아하고 예뻤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현명한 것도 같았고 아주 예의 바르더라고요. 어머님, 음식이 참 맛있어요. 보통 집에 있을 땐 나물 반찬을 잘 안 먹는데 어머님께서 해주신 건 정말 입에 딱 맞아요. 정말요? 괜히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여기 이거 갈비찜도 한번 먹어봐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이렇게 현명하고 야무진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거라면 저는 두말 않고 찬성이었습니다. 결혼 과정은 아주 순탄했어요. 상견례를 하는 것도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며느리가 제게 웨딩드레스를 같이 골라달라고 했을 때는 괜히 가슴도 두근거렸죠. 딸이 없었기에 집안에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한 명 생기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조그마한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기특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지만 형편상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했는데 제가 기른 아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싶어서 괜시리 뿌듯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하루에 2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저희 안부를 물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들도 피곤할 텐데 꼭 시골집에 내려와 제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곤 했죠. 가끔 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이 힘들겠다 싶을 땐 제가 서울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따뜻했어요. 서울에 올라가면 항상 방 안에 전기장판을 미리 틀어놓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라벤더 향이 폴폴 나는 이불까지 준비해 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꼭 제 앞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놓아주었고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까지 모두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줬어요. 자식 농사 잘 지으니 말년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는 듯 했습니다. 시골에도 자주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를 받아도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걱정이 되어 제가 스스로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저희가 많이 힘들어요. 회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도 들어갔고 월급도 삭감을 당했거든요. 구조조정에 월급 삭감까지. 요즘 다들 어렵다고는 하던데 많이 안 좋은가 보구나. 맞아요. 저희도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만한 회사는 아닌데 맞벌이인데 둘이 수입 합쳐서 공과금이며 대출금이며 이것저것 나가면 남는 게 없어지니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월세라 달달이 월세도 빠져나간다 생각하면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려워지면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며 서로를 탓하기 마련인데 두 사람은 누구도 서로를 탓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담담히 말하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잘 키워놓은 자식의 고단한 한숨. 소리를 곁에서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땅과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살았던 집이었고 또 제 두 손으로 일궈오던 밭이어서 정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떠나보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으니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은 데다가 부지도 괜찮아서 그런지 2주 만에 집과 땅은 모두 팔리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던 날 벽에 걸려있던 낡은 결혼사진과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살던 집. 내가 이 작은 두 손으로 사계절을 일궈오던 내 밭. 이제 내 새끼 위해 팔기로 결심했어요. 서운한 거 아니죠? 당신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죠? 우리 아들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많이 도와줘요. 나도 잘 지낼 수 있게 꼭 지켜주고. 그렇게 저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이름도 예쁘고 위치도 좋으면서 햇볕도 아주 잘 드는 20평 남짓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우선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짝 고민했지만 아들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돈으로 마련해 주는 집이었으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아파트를 받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팔았다고 했을 때 아들은 화를 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판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우선이었기에 걱정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저까지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자식이 편히 숨 쉴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골집을 팔고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괜히 부부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어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굳이 새롭게 집을 구하는 노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었기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집을 사준 직후 저희 집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집에는 제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본 사람의 입장이었기에 며느리를 아주 살뜰히 챙겼어요. 그리고 딱 10개월 후 이 세상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제게는 첫 손주였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며 웃곤 했지요. 어머니, 그렇게 예쁘세요? 그럼 첫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비니는 어찌 너를 더 닮은 것 같으다. 코도 요렇게 오똑하고 눈도 커다란 것이 엄마 아빠 좋은 점만 아주 빼다 박았네. 우리 손주 나중에 커서 연예인 시켜도 되겠어. 한 집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고 아들도 퇴근을 일찍 하고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힘든 게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었던 건 바로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었고 며느리는 흔히 말하는 요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이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맞고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육아와 지금의 육아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만 확연히 달랐으니까 말이죠. 아이가 울 때 바로 안으면 버릇이 나빠지니 바로 앉지 말라는 말, 이유식을 직접 만들 때에는 꼭 유기농 야채를 활용해서 만들라는 말, 아이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집안의 온도나 습도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아들을 꽤나 힘들게 키웠던 저는 이런 방식이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배워 나가려 했습니다. 인터넷도 꼼꼼하게 찾아보고 요즘 엄마들이 자주 한다는 흔히 말하는 맘카페 같은 곳도 한번 들여다보고 며느리가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도 봤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 때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고 무엇보다 여린 아기인 손자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또 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그런 제 모습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엄청 짜증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엄마가 처음이니까요. 나도 그랬어. 애 키우면서 나는 왜 젊은 청춘을 이렇게 낭비해야 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 너무 힘드니까. 밤새도록 빽빽거리고 울어대지. 밥 한 숟갈 뜰라치면 또 자지러지게 울고. 그래도 이런 순간들이 다 지나니까 행복만 찾아오더라. 힘든 것 금방 지나간다. 저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의 자리도 조심스럽게 지켜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는 동안에는 언성 높이는 일 없이 서로 사이좋게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손자의 첫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손자는
이제 제법 옹알이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놀아주면 재미를 느끼며 자지러지게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란다는 걸 손자를 보고 다시 깨달을 수 있었죠. 손자의 첫 생일이 다가오니 며느리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돌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 호텔 연회장을 알아보고 있다며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려고 한다는 말에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손자의 생일이었고 부모는 며느리와 아들이었기에 전적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의견을 따라줄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처음이라 힘들다면서 시무룩해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제법 엄마 태가 나는 것 같아 대견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껴두었던 적금 일부를 꺼내 돌잔치 비용에 보탰으라며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 회사 사정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월급도 다시 받던 대로 돌아와서 여윳돈 좀 있어요. 괜찮아요, 정말. 아니야. 그래도 명색이 우리 손자 첫 생일인데 할머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 받아다오. 이건 순전히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응. 아휴,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꼭 받기를 원하시니까 저 이거 부담 없이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로 돌잔치 준비는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스튜디오 촬영부터 시작해서 손자가 입을 의상과 돌잔치, 장소의 분위기, 돌상과 케이크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며느리가 직접 알아보고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며느리가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성의껏 대답하고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저에게 자주 의견을 물었습니다. 돌상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괜히 돌잔치 의상이 화려해 보이는 건 아닌지, 너무 오바스러운 건 아닌지에 대해서 물었고, 저는 그저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처음치고는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었거든요. 초보 엄마가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묵묵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일도 줄었고, 제가 뭔가를 물어봐도 말끝을 흐리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답을 건성으로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네는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제가 먼저 다가갈 때면 어딘가 벽을 두고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불편했지만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굳이 먼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에게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며느리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 적이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한 번은 돌잔치에서 입을 제 옷에 대해 슬쩍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깔끔하게만 입어주세요. 그날의 주인공은 저희 빈이랑 저희인데 어머님께서 사진에 너무 튀면 안 되니까요. 응, 그래. 그럼 이건 어떤 것 같니? 내가 그날 입으려고 생각해뒀던 건데. 어머님 너무 촌스러워요. 차라리 그날 대여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의상도 많이들 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른 옷 사진을 보면서 깔깔 웃어버리는 며느리에 조금은 창피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 싶었어요. 그렇게 돌잔치 날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말이야, 비니 돌잔치에 내 친구 2명 정도만 불러도 될까?
시골에 있을 때부터 같이 밭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인데 우리 손자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아, 어머님, 마음 같아서는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좌석수가 좀 빠듯해서요. 친척분들이랑 제 친구들, 신랑 친구들까지 하면 좌석이 거의 다 차버리는 바람에 오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니 알았다. 그냥 혹시나 자리가 남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야. 대신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나름 시골에서 살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었고 손자를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 초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 욕심이라 생각하고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의 친구들 몇 명이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마도 돌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인 것 같았죠. 저는 먹기 좋게 과일을 다듬어 테이블에 올려두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했고 눈치껏 빠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방 안에서도 문을 조금 열어놓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곧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려던 길에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선명한 대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대화들은 제게 아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나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 너희 시어머니 아직도 같이 사셔? 와, 나 같으면 벌써 나갔을 듯. 눈치 보여서 어떻게 같이 살아? 우리 시어머니도 내가 대놓고 얼굴에 불편한 티 내고 사니까 얼마 못 가서 바로 분가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원래 합가였는데 지금은 따로 살잖아. 얼굴도 보러 안 가. 귀찮아서 생신날에는 그냥 용돈만 챙겨드리고. 야, 그런데 돌떡은 어떻게 하게? 집안의 어른들이랑 같이 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대로 하기도 힘들지 않아? 야, 이 집에서는 우리가 대장이야. 우리 어머님은 내 말에 다 동의만 하셔. 뭘 해도 다 괜찮대. 그래서 그냥 애기 돌떡은 감성 떡 케이크로 할까 생각 중이야. 우리 애기 생일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 집에서 어머님 의견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말투의 다리에 힘까지 풀려오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눈물 때문에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괜히 며느리가 불편할까 배려를 해왔던 저의 예전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좌절과 믿음에 대한 배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 절망과 배신감의 무게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려던 발걸음을 조용히 돌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겨울 한파처럼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 이대로 계속 모른 척 참고만 있으면 바보가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게 가장 잘한 일일까에 대해서만 아니, 수백 번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 수없이 많은 고뇌에 휩싸여 스스로와 싸우고 내린 결론은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큰 건 이 집안의 평화를 해치고 싶지 않았고 좋은 일을 앞두고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말투도 변했다는 걸 매일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 지냈습니다. 손자의 깨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밝은 웃음에 서운함과 슬픔을 꾹꾹 눌러 담으며 하루하루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엔 말 못할 쓸쓸함만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손자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갈이 빗은 다음 손자를 위해 준비해 둔 금박 돌띠와 복주머니를 소중히 챙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손자의 돌잔치 날이 다가오면 꼭 줘야겠다 하고 준비해뒀던 선물이었기에 제 마음도 유난히 설렜습니다. 평소에는 잘 달지도 않던 진주 브로치를 꺼내서 옷에 달고 최대한 단정한 구두를 신고서 아들과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사돈 댁, 그리고 손자와 함께 호텔로 먼저 가 있는 상황이었죠. 호텔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웅장하게 꾸며진 돌상, 셀프 포토존, 케이크가 놓여있는 테이블까지. 뭔가 참 요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그 생각을 직접 꺼내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분주히 이리저리 움직이며 손님을 안내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곁눈질만 한 채로 제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이렇게 촌스러운 금박 돌띠를 해요. 이 복주머니는 또 뭐고. 손발 날리는 것 좀 봐. 왜 요즘 애기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산 건데. 촌스러워요. 요새 트렌드에 안 맞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 비니는 남자인데 이런 색깔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도로 들고 가셔요.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저는 빠르게 선물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이 저릿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자를 위해 준비한 정성 따위는 전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좋은 날이었고 분위기를 망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행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던 찰나에 손자가 웃으며 제 품으로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자를 꼭 껴안아 올렸는데 순간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와 손자를 빼앗듯 안아들고서는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어머님, 곧 행사 시작인데 이렇게 힘줘서 안으시면 어떡해요. 얘는 내가 뭘 세게 안았다고 그래. 별로 힘도 안 줬는데. 여기 옷주름 다 젖잖아요. 이거 진짜 열심히 옷에 잡아놓은 건데. 품에 안겼던 손자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손자를 데리고 가버렸고 저는 허공에 멈춰 서 있던 팔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슴에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워짐을 느꼈지만 이내 준비된 자리에 조용히 착석했습니다. 행사는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돌잡이까지 모두 끝나고 난 후 사회자가 하객 중 누군가의 축사를 기다린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준비해 둔 축사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해야 하나 고민을 거듭하면서 써내려 간 아주 소중한 문장들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고정됐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제게 후다닥 달려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축사하시려고요? 비니한테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왜? 순서 빨리 끝내야 해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다들 지루해 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님 마음 받은 걸로 칠 테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며느리의 속삭임을 가까이서 들은 몇 명이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준비했던 종이를 조용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축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회자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다음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끝난 후 이어진 식사 자리. 호텔의 넓은 공간 중앙에는 하얀 린넨으로 덮인 긴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꽃 장식과 이름표, 그리고 반짝이는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서 좌석 배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셔터, 각도에 따라 접시 위치까지 일일이 조정해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자신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웃음꽃을 피웠고 제 자리였던 좌석엔 어느샌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자리에 살짝 내려놓으면서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냥 빈자리 아무데나 좀 앉아주세요. 여기는 햇빛이 잘 드는 자리라서 제가 앉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진 잘 나오는 자리거든요.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없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상관없어요. 그냥 비어있는 곳에 앉으셔서 식사하시면 돼요. 할 말을 잃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식장 한쪽 벽면 구석진 곳에 마련된 보조 의자에 조용히 앉아 혼자 쓸쓸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손자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손자의 사랑스러운 웃음조차 그 순간만큼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지만 제가 앉아 있는 자리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와서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질 않더군요. 분명히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가시를 씹어서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귓속말이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서서히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건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축하해 주러 오신 건데. 언성 좀 높이지 마. 누구는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안 지르는 줄 알아? 오늘 비니 돌잔치야. 좋은 날 서로 목소리 높여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이러는 건데. 그냥 집 가서 얘기해 좀. 식사 자리에 퍼지기 시작한 불편한 공기에 밥을 먹던 손님들도 저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소란 속에서도 저는 물컵만 바라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결국 자리를 떴고 아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며느리의 친구들이 며느리에게 다가와 위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군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보다 먼저 호텔을 나와 집으로 들어왔고 1시간 정도 후 아들 내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거실 쪽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저의 귓속을 찔러왔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사진도 죄다 이상하게 찍혔고, 당신은 나한테 소리를 질렀고, 내가 준비해 온 것들이 오늘 싹 다 망해버렸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빈이었어. 빈이 돌잔치였지. 당신 생일 파티 자리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몰라서 그래? 돌잔치인 거 뻔히 아시면서 괜히 주목받으시고 싶어서 앞에 나서서 말하시려고 하고 손님들 앞에서 축사니 뭐니 하니깐 다들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희 시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리고 빈이 안으셨을 때 빈이 옷에 주름진 거 못 봤어? 식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정말 당신 너무한다. 어머니도 손자 첫 생일이라 기분 좋아서 그런 걸 텐데. 어머니, 축사 정성 들여서 준비하셨어. 그거 말도 못 해보신 거고. 정성 들여 준비했으면 다야? 게다가 그 촌스러운 금박띠랑 복주머니 같은 거 가져오시는 바람에 내 친구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봤는지 몰라. 내가 이전부터 느낀 거지만 어머님은 정말 눈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 없어도 너무 없으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꾹 참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잔해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괴로웠고 외로웠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대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니, 며느리에게 어떤 시어머니인 건지 이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제 스스로를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모른 척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슬픔을 최대한 삭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죠. 돌잔치를 끝내고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어떤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 며느리가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어머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요즘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빈이 돌잔치도 했고 빈이도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서 공간에 대한 부담도 조금 생겼고요. 정말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제는 따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뭐, 따로 살자고? 따로 살자는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미안한 기색이나 곤란한 기색 따위는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때 방 안에서 아들이 쭈뼛쭈뼛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생각도 궁금했어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들의 의견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저와 따로 살고 싶은 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잠시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어머니도 그동안 저희 때문에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서로 편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원히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만. 잠시만 떨어져 살자고? 세상에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냐. 나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불편하면 내가 나가주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절이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더 돌아보지 않고 옷장에 있던 캐리어를 꺼내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저렴한 원룸을 알아봐 달라고 했죠.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아들 며느리가 있는 집에서 숨을 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집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한 원룸이 한 곳 있다고 하기에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어디 가느냐고 저를 붙잡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지요. 전 뒤돌아보지도 않고 캐리어를 끌고 부동산으로 향했고 거기서 집주인분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집주인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시더군요. 연세도 좀 있어 보이시는데 어쩌다가 원룸에 들어와서
혼자 사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즘은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아,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창피하지만 원래는 아들이랑 며느리하고 같이 살았는데 제가 불편한 건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자식 키워나 봤자 다 소용없다고 하던데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네요. 아이고, 이런 제가 괜한 걸.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집도 사줬고. 엄마가 집을 사줬는데 나가라고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천하의 불효 자식이 있나? 불효 자식이라 해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일어났고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절이 옮겨가기로 했어요. 저는 최대한 덤덤하게 웃어 보이고서 집주인의 안내를 받아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입던 옷 몇 벌과 옛 사진들 몇 장뿐이었기에 번잡하게 살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월세가 싼 곳이니만큼 방은 아주 좁았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았지만 저는 말없이 짐을 내려놓고 묵묵히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는 쭉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않을까, 혹은 잘 지내는지 안부라도 묻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실망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제가 나가주기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눈빛은 초점 없이 흐려져 있었고 웃음을 싹 잃어버린 저의 얼굴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시장에 다녔던 기억.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 밥 하나만큼은 배불리 먹였던 기억. 입 학식 날 꼭 잡았던 손. 그런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히 살아 있었기에 아들의 외면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지내던 어느 날 집주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 203호 어르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좀 걸려서 말이에요. 그 집명에 혹시 어르신 명의로 하신 거예요? 예. 제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 집 말고 뭐냐? 아들놈한테 사줬다는 집 말이에요. 아, 예. 그것도 제 명의로 했지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내가 아는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봐 주거든. 혹시 괜찮으면 한번 들러서 확인이나 해봐요. 명예 이전된 건 없는지, 자식놈들이 혹시라도 등본이나 인감 가지고 장난친 건 없는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어쩌면 아들이 벌써 그 아파트의 명의를 진즉에 돌려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집주인분이 추천을 해준 법률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었지만 만약에 정말 등기를 이전하고 서류상으로 장난을 쳐 놓았다면 법적 절차도 진행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로 곧장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죠. 그렇게 도착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세세한 것들까지 알아보는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 이 집 아직 어르신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명의 변경이 이뤄진 기록이 없습니다. 집은 여전히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서류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의 이름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건 제가 그 집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기에 괜시리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희생도 하지 말고 양보도 하지 말고 참지도 말자는 것. 그것이 제가 처음 내린 단 하나의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아들 부부에게 집을 한 달 내로 비워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저였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 것도, 그들을 살게 하는 것도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자식을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이 조금은 냉정해 보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아들 내외에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을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할지 궁금했어요.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들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조아릴지. 그렇게 내용 증명이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집 초인종이 매우 다급하게 눌려지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찾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며느리와 아들은 쏘아붙이듯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내용 증명 대체 뭐예요? 저희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건데요. 네? 말도 없이 나가셔놓고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 제 친구가 이 근처에 살아요. 어머님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 봤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며느리의 호통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왔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름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참을 소리 지르며 날뛰는 와중에도 아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고 저는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날 찾아와 난리를 치는 거냐? 그 집 명의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 네,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어머님. 저희 같이 사는 집이고 저희는 엄연히 어머님 가족인데요. 그래, 너희는 내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끼리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직접 피부를 긁어야지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다. 말로도 충분히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나는 이미 너희의 말로 인해 아니 수백 번을 죽었다가 살아나길 반복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불편했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질 그랬냐. 불편하니까 좀 나가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 굳이 언성 높여 싸울 일도 없도록 일찌감치 나가줬을 텐데 말이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희도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지 저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너희는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나를 은연중에 눈엣가시 취급했다는 걸. 돌잔치 때도 봐라.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망신 줬냐. 나도 기분은 나빴지만
너무 슬프고 속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걸 참고서 너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 감정 말도 못하고 살았다. 하지만 사람에겐 선이라는 게 있다. 너희는 그 선을 넘은 거고,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은 이상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차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제가 마음먹은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본인들이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에 대해 알게 됐다며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평생 사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불편하다고 말했고, 아들도 며느리의 의견을 묵묵히 따라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보니 본인들도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는 정도였지만 아들은 입술이 터지도록 꾹 깨문 채 꺽꺽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저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상처받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말 한마디를 들으니 놀라울 정도로 위로가 되는구나. 하지만 잘못했다는 말만으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눈빛과 태도에서 나오는 거다. 집에서 다시 살고 싶다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진심이 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너한테 명의를 넘겨주마. 어차피 이제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니까. 다만 조건이 있다. 너희 두 사람의 명의가 아니라 네 개인 명의로 집을 넘겨주려 한다. 비니 애미가 얼마나 반성하는지에 따라 이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뒀으면 하는구나. 네, 어머님.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말하지만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진실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반성 많이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으니 앞으로 지켜볼 거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 이제 좀 떨어져 살 때가 온 것 같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받고 관계를 조금이나마 푸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이게 조금 더 빨랐다면, 아니, 차라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며칠 후 저희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아들 명의로 이전됐고, 저는 잠깐 동안 살았던 원룸을 정리하고 오랜만에 시골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차오르던 무거운 감정이 이제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친구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밭을 가꾸고 마당을 뛰노는 강아지들에게 밥을 챙겨주고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오직 저 스스로의 삶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2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있고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오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아내로서 살아왔기에 이제는 온전한 제 삶의 주인이 되어보고자
노력 중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만 했던 인생 속에서 이제는 조금은 저를 아끼고 살아도 되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을 부대끼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걸 저는 이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만약 저희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중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 말이죠.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